정규리그의 절반을 소화한 컨티넨탈 하키리그 KHL에서는 눈에 띄는 빅트레이드가 연이어 발표됐고 리그 상위권 팀들 간의 주목되는 매치업도 있었습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KHL의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제40회 유한철배 전국 일반부 아이스하키 대회에서 안양 한라가 대명 킬러 웨일즈를 꺾고 다시 한번 4전 전승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250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250회 문을 열었습니다. 12월 2일 수요일이고요.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이현섭 기자와 박김찬 PD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하인드넷 250회 12월의 시작과 함께 출발해봤습니다. 저희가 2주 만에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 원래는 11월 25일에 지난주에 녹음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때 이제 녹음을 하면서 국내 대회 고향에서의 두 경기 리뷰까지 한번 해볼 예정이었는데 저의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녹음을 한 주 쉬고 2주 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이었나요? 저희 지난번 녹음 직전에 한 미세먼지가 좀 심했던 며칠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목이 붓고 목소리가 잠기면서 지난 그 중계 때도 좀 불편함을 느끼면서 하곤 했었는데 혹시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 약 먹고 3, 4일 정도 쉬면 낫곤 했는데 이제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40대니까요. 나이 탓이겠죠. 아직은 30대고요. 네. 네. 병원에 갔더니 맨 코로나 의심 코로나 체크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열을 2번, 3번이나 재고 기침하냐 계속 물어보고 네. 저도 순간 내가 코로나인가? 라는 불안감에 좀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다행히도 발열, 기침, 구토, 설사 이런 코로나 증상은 없고 단순히 좀 목이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여러분께서도 항상 건강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늦은 나이에 현역 선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선수들, 특히 40대에 현역 선수를 유지하고 있는 선수들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오늘 250회는 지난 회와 마찬가지로 KHL과 국내 대회 소식 위주로 준비가 돼 있고요.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회까지 달렸던 여러분이 주신 댓글 의견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의 댓글만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에드워드 마님이 11월 20일 금요일에 댓글 주셨는데 김우영 선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하셨네요. 대명 킬러 웨일즈의 김우영 선수가 11월 16일 안양 한라전에서 퍽에 맞았죠. 광대 함몰 골절 큰 부상을 입었는데 11월 23일 월요일에 수술을 했고 회복까지는 한 6주 이상 걸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온더스포츠 지난 중계방송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인터뷰에 또 등장을 했었어요. 네, 다행히 밝은 모습으로 나와서 좀 보기 좋았는데 빠른 쾌유를 저희도 다시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에드워드 마님 댓글 잘 보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권오훈님 11월 21일 토요일 댓글 마스크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마스크를 받아가신 분들 중에 한 분이시군요. 네, 안양 때 받아가셨던 것 같네요. 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나누어 드릴까에 대해서는 박김찬 PD가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직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 기회가 있으니까 잠시만 또 기다려주시면 되겠고요. 권오우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정곤님 11월 26일 목요일 댓글 안녕하세요. 똑같은 질문을 또 해서 죄송합니다. NHL은 아직 언제 시작할지 안 나온 건가요? 그리고 KHL 볼 수 있는 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두 분 모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두 분이라는 거는 저희 둘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저희 셋이 하고 있고요. NHL 언제 시작할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하셨는데 뭐 추가적인 소식이 2주 사이에 있었나요? 오늘 아침에 여전히 1월 초순 개막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만 나오고 1월 초순. 아무 그 뒤에는 뭐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진전되고 협상이야 하고 있겠지만은 뭐 NBA처럼 구체적으로 며칠에 시작을 할 거고
올해는 82경기가 아니라 단축 시즌에 대해서 뭐 한 10경기 줄어들 거고 요런 내용은 아직까지 뭐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월 초 이거 절대 불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글쎄요. 뭐 지금 돌아가는 게 이제 벌써 12월인데 그렇죠. 이제 뭐가 한 달도 나와야 안 되는데요? 남았거든요. 예. 근데 너무 안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더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러다가 한 12월 중순 가서 2주 3주 후에 개막합니다. 이러기도 좀 이상하죠. 그러기도 어렵죠. 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2주 3주 후에 그렇게 개막한다라고 안 되는 게 당장 트레이닝 캠프 뭐 이런 일정도 있을 거고 그 앞에 뭐 또 있고 또 지금 또 코로나 상태가 워낙 또 복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예. 그 SAP 센터 있는 센타클라라 쪽에는 그 폐쇄하라고 그랬다더라고요. 그 경기장을 SAP 센터로 그러니까 쓰지 마라. 언제까지인지 막 정확하게 그 뉴스를 본 건 아니라서 예. 그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까지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면은 또 이제 뭐 세너제이 샥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임시 홈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캐나다에서 7팀이나 참여를 하는 리그이기 때문에 아마 원정 쉽지 않을 거예요. 캐나다 원정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캐나다 팀들도 미국 내에서 뭐 홈을 찾는지 이런 선택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때 말씀드렸듯이 버블을 한 4개 정도 해가지고 돌려가면서 경기를 하는 방안도 있는데 예. 지금 뭐 나온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저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하는데 뭔가 공식적인 딱 하는 이야기는 없는 딱 그런 상황입니다. NHL 팬분들로서는 참 답답한 그런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군요. 빨리 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KHL 볼 수 있는 곳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뭐 KHL 공식 열혈 팬 중에 한 분으로서 안내 예. 좀 해주실까요?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그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거기서 이제 NHL 그 TV 신청하듯이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예. 그 비디오 센터 쪽은 영문 자막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요즘에는 그 웹 브라우저에 자동 번역이 다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제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예. 그게 사실 KHL 수준 생각하면은 그때 시즌 초에 이제 신청했을 때 5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예. 근데 뭐 수준 생각하면은 거의 뭐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경기 다른 수 거에 비하면 많이 싼 편이다. 그렇죠. 예. 경기 수라든가 수준이라든가 그리고 시간대도 좀 유럽 축구 보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풀 경기는 결제를 하고 나시면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뭐 원하실 때 또 보실 수 있고 은근히 앱 같은 것도 잘 돼 있어서 그 태블릿이나 폰 그리고 뭐 애플 TV 뭐 이런 걸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은근히 그런 거는 왜 이렇게 쓸데없이 잘해놨지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는데 그거 올릴 때 좀 중계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올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기반 그걸 잘 갖춰놨어요. 그래서 요즘 보시면 같은 되고. 시기에는 NHL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더 KHL에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예. 아 근데 좀 실제로 가치가 보시면은 있어진 것 같아요. 이제 은근히 그러니까 조금은 그 이제 하키를 즐기시는 분이 두루두루 이제 모든 리그를 다 섭렵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 딱 내가 보는 리그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뭐 사실 다른 리그도 다 그렇겠지만 근데 KHL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뭐 실제로 NHL과의 또 선수적인 교류도 꽤 많은 리그고 그렇죠. 예. 이슈들이 많으니까 저희 또 비하인드넷에서도 최근에는 KHL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사실 NHL을 뭐 뉴스도 없고 나온 뉴스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NHL 팬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은 예. 일단은 해외 파트는 다 KHL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님까지 댓글 감사합니다.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11월 마지막 주에 녹음하면서 후원자분들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하게 됐네요. 박규찬 PD님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해 주시죠. 예, 항상 정기 후원 아스피린 공생님께서 또 변화 없이 해주셨습니다. 자동 결제 해놓으셨나 봐요. 네, 매월 같은 날에 후원이 되는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스피린 03님 정기 후원을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저희 비하인드넷 콘텐츠에 힘써보겠습니다. 네, 비하인드넷 250회 오늘 댓글 소개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KHL 소식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50회 첫 번째 소식
콘티넨탈 하키리그 KHL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KHL은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정규 리그 팀당 60경기를 치르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덧 정규 리그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빠르네요. 팀당 30경기를 다 돌파했더라고요. 요케리트 헬싱키 정도만 요케리트 빼고. 예, 그렇죠. 요케리트 네. 두 번 쉬는 바람에 요케리트 안 됐는데 나머지는 다 30경기 돌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또 뭐 순위 싸움을 위해서 더 각 팀들이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시즌 후반부로 들어갔다는 점. 중요한 시기가 찾아왔네요. 사실 슬슬 이제 순위권이 보이기 시작은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1위 얘가 무조건 1위를 지킨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얘는 그래도 최상위권이다. 지금 이 친구들은 뭐 지금 중위권 싸움이다. 이 친구들은 플레이오프권 싸움이다. 아니면 이 친구들은 끝났구나. 네. 라는 것까지 벌써 지금 몇몇 나온 팀이 있습니다. 그렇게 입장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서 각 팀들의 스탠스가 요즘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입니다. 네. 딱 보이기 시작하죠. 선수 지금. 기용이나 어떤 계약 문제에서 특히 그런 것 같은데 예. 트레이드가 여러 건 있었던 지난 그렇습니다. 2주였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몇 개를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소위 빅 트레이드라고 할 만한 뉴스들이 이번 주에 있었어요. 예, 이번 주에 의외로 그러니까 또 사실은 이제 다음 달 이제 이번 달 말 정도가 트레이드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올해는 며칠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국제전 그 한 27일, 24일 막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트레이드가 꽤 많았습니다. 네. 이제 체스카 모스크바랑 살라바트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먼저 그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 니키타 소시니코프 선수가 체스카로 이적을 했고 살라바트는 미하일 라우멘코프를 이제 1대1 트레이드 이렇게 각각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라바트 율라예프 우파와 체스카 모스크바가 선수 한 명씩 1대1 트레이드를 했는데 공격수인 니키타 소시니코프 선수가 살라바트 율라예프에서 체스카로 넘어갔고 수비수인 미하일 나우멘코프 선수가 체스카에서 살라바트 율라예프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제 좀 뭐랄까 과잉인 자원을 교환하는 느낌인데 뭐 사실 살라바트한테는 과잉이 아니고 체스카 입장에서는 좀 과잉이었던 그 수비 자원. 체스카가 나우멘코프급 되는 선수 수비 자원이 진짜 많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을 보내면서 완전 직전값 공격수 한 명을 영입을 했죠. 그러면서 체스카는 지금 공격진이 어마무시해졌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는 진짜 좀 치고 나가는 선수들만 쫙 치고 나오고 뭐 슬래피 셰프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미네소타가 있는 카프리조프라든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루고루 좀 득점 기여를 많이 하는 팀으로 좀 변모를 했어요. 예. 체스카가 보통 저희가 뭐 수비가 강한 팀이라고 그렇죠. 많이 언급을 해드렸지만 실제로는 공격도 강한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수비가 더 강해서 수비팀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체스카가 최근 한 2년간 부진했던 오클로프라든가 샬로노프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지금 다 잘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공격진의 깊이가 무시무시해졌습니다. 지금 오클로프, 마민, 샬로노프, 캠페, 라입식에다가 소시니코프까지. 그러니까 진짜 KHA A급 득점원들을 라인마다 거의 2명씩 넣을 수 있어요. 1, 2, 3 라인에. 그 정도로 정말 강력한 팀으로 원래 강력했는데 더 강력한 팀으로 이제 변모를 했고요. 예. 근데 이제 슬래피 셰프 선수가 12월 결장이 확정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은 공격수 슬래피 셰프 선수가 빠지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공격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네. 영입이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공격수인데 역시 골도빈 선수도 부상으로 계속 못 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골도빈의 슬래피 셰프 복귀하면은 진짜 예, 아무튼 그건 그렇고. 예. 말씀드리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좀 수비 과잉 자원을 한 명을 바꿔서 공격진을 조금 더 힘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키타 소시니코프 선수가 지난 시즌에 58경기에 48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올 시즌에도 21경기에 17포인트. 뭐 이 정도면 거의 A급 공격수 수준인데. 그죠? 나우멘코프 선수도 수준급의 수비수입니다. 예, 굉장한 수비수 사실 이제 체스카에 뛰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우멘코프가 뭐 3라인 정도에서 못 뛰는 거지. 사실 다른 어느 팀을 가도 나우멘코프 선수는 이제 수비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2라인 이상도 충분히 이제 역할을 소화해낼 수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살라바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수비진의 무게감이 아주 그렇게 대단한 팀은 아닙니다. 뭐 라르센, 파닌 이런 선수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리고 무하마둘린 요즘에 좀 잘하고 있죠. 예. 이런 선수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 라인에 좀 축이 될 만한 선수라든지 이 라인에서 좀 수비 부담을 덜어줄 만한 선수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에서 나우멘코프 선수의 영입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1라인에 좀 많이 부담이 걸리는 살라바트이기 때문에 뭐 수비 1라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우멘코프 선수가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소시니코프 선수가 이적을 해서 좀 아쉬운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라바트가 결과적으로 1라인 팀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그래서 1라인을 좀 보조해줄 만한 득점 자원으로 소시니코프, 게다가 소시니코프는 파워플레이까지 해도 또 이제 뛰면서 파워플레이 시간까지 소화를 하는 이런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빠지는 건 역할적으로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1라인은 건재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힘은 강점은 여전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아미로프 선수라든지 뭐 좀 젊은 선수들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보로베프 선수라든지 2라인 센터 이제 맡을 선수들은 또 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뭐 살라바트도 잃은 거는 어떻게 보면 득실을 따지면 체스카가 더 득이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선수의 기량을 생각을 해볼 때요. 그래도 뭐 살라바트도 뭐 약점 어느 정도는 메우는 그런 트레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팀 모두 컨퍼런스 최상위권 싸움을 하고 있는 팀들인데 포지션이 다른 두 선수 1대1 트레이드 통해서 또 각 보완점을 메우는 그런 성격의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소시니코프 선수가 이적 후 첫 경기 오늘 새벽에 했는데 체스카 모스크바 쿤룬 레드스타전 골든골, 역전 결승 골든골을 터뜨리면서 또 화끈하게 또 체스카 데뷔전을 치렀더군요. 뭐 한박 웃음을 지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살라바트 나우멘코프 선수도 이적하자마자 바로 2라인 수비 자원으로 기용이 되면서 경기력 자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빅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디나모 모스크바와 로코모티프 야로슬라블도 1대1 트레이드를 단행했어요. 뭐 로코모티프가 테무 풀키넨 선수를 영입을 했고 디나모 모스크바는 마근스 페르비 선수를 영입을 했네요. 저는 이 트레이드가 참 흥미로운 게 두 선수 다 공격수고 스탯도 얼추 비슷합니다. 그리고 두 선수 다 외국인 카드라는 점. 근데 지금 두 팀이 디나모 모스크바, 로코모티프 야로슬라블이 같은 타라소프 디비전에 속해 있으면서 치열한 순위 경쟁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두 팀인데 이런 트레이드를 단행했다는 게 참 재밌네요. 사실 순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경쟁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조심스러울 수 있는 트레이드인데 뭐 서로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근데 우리 쪽은 안 풀렸는데 저쪽 풀리면 완전 저쪽 등만 밀어주는 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이 있는 트레이드인데 그래도 좀 과감하게 단행을 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풀키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슛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NHL급입니다. 핀란드 선수입니다. 근데 슛만 NHL급이라서 슛만. 그게 좀 문제인데. 그래서 NHL을 못 가는. 그래서 NHL에도 콜업이 가끔 되긴 됐었어요. 옛날에 디트로이트 있을 때라든가. 근데 오래 못 뛰었죠. 뭐 다시 바로 강등되고 이런 느낌이 됐는데 사실 풀키넨 선수가 작년 이제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 경에 제가 이거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긴 납니다. 근데 그 디나모 민스크에서 디나모 모스크바가 트레이드 해온 선수예요. 그러면서 이제 디나모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도 너무 1라인에 그 무게가 너무 이 팀이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라인에서 이제 풀키넨을 배치를 하면서 좀 공격적으로 좀 활로를 다르게 찾아보자라는 이제 영입 의도가 있었는데 사실 그 의도에 완전히 100% 걸맞는 활약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기록 자체는 괜찮지만 100% 이제 이 그 생각대로 디나모의 이 생각대로 풀리지는 않았던 트레이드예요. 그러면서 디나모가 올해도 사실 크리쿠노프 선수가 풀키넨 이 기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넣어보고 저기에도 넣어보고 저기에도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성과가 나올 때가 있는데 너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좀 안 맞았다라고 보는 게 맞죠. 지금 입장에서는 결과는 좀 냈지만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잘 맞지 않았다라고 판단해서 트레이드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비슷한 이제 또 득점을 많이 하긴 했지만은 페르비 선수랑은 그 판이하게 플레이 스타일은 달라요. 페르비 선수는 이제 전반적으로 거의 뭐 공격이라든지 수비라든지 센스 같은 부분도 이제 상황 인지 능력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기여를 잘 할 수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의 이제 스타일이 다릅니다. 근데 올해 딱 보시면은 페르비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느낌이 나는 선수는 결과적으로 디나모의 린드베리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도 공수 양면으로 굉장히 탄탄한 기여를 해줄 수 있고 둘 다 스케이팅도 괜찮고 둘 다 스웨덴인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린드벨이랑 같이 이제 묶으면서 이 라인에 어떻게 보면 다르게 조금 힘을 줘보자. 왜냐하면 음. 결과적으로 이 라인에 최근에 타라소프를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화력 분산에 성공을 하는 느낌이 나오거든요. 디나모 모스크바가. 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좀 맞지 않았던 디나모가 풀키넨 옷 딱 벗으면서 주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잘 풀릴 수 있는, 좀 두루두루 활용될 수 있는 선수를 받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입장에서는 뭐 누가 이겼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고, 로코모티프 같은 경우에는 좀 팀이 굉장히 재밌게 됐습니다. 지금 1라인에 코르시코프 선수가 있죠. 2라인에 페트레손 선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풀키넨 선수 3라인에 기용을 하면서 진짜 KH의 A급 슈터 자원을 3명이나 기용을 할 수가 있어요. 1라인에. 그런 식으로도 라인을 짤 수가 있고, 스카벨카 감독이 올해 굉장히 라인 짜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짜임새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스카벨카 감독이 풀키넨 너무 잘 쓴다 이러면은 굉장히 배 아플 수 있죠. 또 득점력을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카벨카 감독이라면은 훨씬 더 잘 쓸 것 같습니다. 크리코노프 네. 감독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맨날 1라인만 나오지 이런 느낌이 좀 들긴 들거든요. 네. 아무튼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 5대5인데 조금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쪽은 조금 더 뭐 5.5 대 4.5 정도로 뭐 로코모티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순위상으로는 역시 타라소프 디비전에 속해 있는 체스카 모스크바가 뭐 컨퍼런스 선두를 굳히다시피 독주 체제를 갖추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뒤를 따르고 있는 두 팀인데, 어쨌거나 이제 체스카 바로 밑에 위치에서 서부 컨퍼런스 3위는 해야 되거든요. 그 두 팀의 3위는 일단 해야죠. 최소 뭐 예. 1위를 하면 더 좋고, 예. 그런 입장에서 단행한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 이후에 양 팀의 성적이 어떻게 바뀌는가, 누가 더 상위 순위를 차지하는가, 상당히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아직 풀키넨 선수가 부상이라는 점,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언제쯤 출장이 가능할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페레비 선수는 당장 어저께, 오늘 경기죠.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에서 출전을 했는데 마그니토고로 메탈루크한테 시원하게 아주 뭐 팀은 졌습니다. 디나모가 아주 시원하게 털리면서 뭐 데뷔전이 아주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KHL 이제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활발한 선수 이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다음 주에도 또 이런 소식을 전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빅 트레이드 2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KHL 지난주에 있었던 빅 매치 또 있거든요.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비하인드 250회 KHL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상위권 팀들 간의 빅매치가 있었는데, 지난 회와 마찬가지로 경기 리뷰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순위 판도도 한번 짚어가는 그런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이 12월 2일인데요. 이제 한국 시각으로. 그런데 12월 1일에 중요한 인물의 생일이 있었다면서요? 예, 뭐 러시아 하키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물인 브셰볼로드 보브로프 씨가 있습니다. 네. 뭐 굉장히 좀 익숙하죠. 보브로프. 예. 그 혹시 KHL 지금 그 보브로프 디비전의 그 예, 이름이 그 나온 인물입니다. 아, 역시 맞군요. 예, 굉장한 인물이고 어때요? 그 소비에트 연방 당시입니다. 당연히 98년 전이니까요. 예. 근데 축구팀, 하키팀 모두 이제 선수로 와. 활약을 했었던 운동을 잘했군요. 예, 뭐 예. 대단한 인물이라고 어떻게 예. 보면 뭐 소비에트나 러시아 이제 스포츠계 족적을 남긴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오늘 날짜가 또 그렇습니다. 뭐 바로 다음 어제여서. 날인지라 예.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회에 다니스 자리포프 선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아크바르스와 계약을 하면서 부자지간 라인 탄생 기대해 본다고, 다니스 자리포프 선수가 저희 녹음 직후에 기록을 하나 세웠죠. 예, 그 아크바르스 저지를 입고 이제 러시아 수페르리가랑 KHL 다 합쳐서 최다 포인트 622포인트라고 합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아크바르스 유니폼만 입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득점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 1등이 알렉세이 모로조프 씨입니다. 알렉세이 모로조프. 예, 뭐 옛날에 이제 NHL 많이 보시던 분들도 기억을 하고 있을 이름일 텐데 예. 지금 KHL 총재가 KHL 현 총재, 그렇습니다. 커미셔너. 그 기록을 넘어선 다니스 자리포프 선수인데요. 예, 자리포프 선수가 얼마나 또 대단한 선수인가를 또 한번 실감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뭐 주장 역할도 하고 있고 이제는 뭐 수염 다 뭐 그렇습니다. 좀 나이가 많이 들긴 들었는데 그의 아들이 이제
KHL 데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뭐 이제 프로 데뷔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실 뭐 말 다 했죠. 네. 자, 이제 경기 리뷰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경기는 현재 동부 컨퍼런스 1, 2위 싸움을 뜨겁게 펼치고 있는 아반가르트 옴스크와 아크바르스 카잔의 경기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11월 23일 경기인데요. 한국 시각으로 11월 23일 경기. 한국 시각으로 24일 새벽 경기였군요. 그렇죠. 예. 현지 시각으로 23일. 뭐 역시 아반가르트 옴스크가 동부 2위, 아크바르스 카잔이 동부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두 팀이 만난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기였어요. 예, 아방가르트 옴스크의 창립 70주년 경기 기념 경기였습니다. 구단 창단 70주년 기념 경기. 그렇습니다. 뭐 이벤트들이 좀 많았겠네요. 예, 그래서 뭐 경기장도 VTV 아레나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모스크바의 VTV 아레나면 디나모 모스크바의 홈 경기장인데요. 그렇습니다. 잠깐 빌린 건가요? 잠깐 이제 오늘 임시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방가르트가 지금 임시홈을 쓰고 있잖아요. 발라시아의 유리랍킨 아레나를 쓰고 있잖아요. 원래는 옴스크가 홈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새로운 구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예. 유리랍킨 아레나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발라시아. 오늘 경기는 유리랍킨 아레나에서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평상시에는 홈 경기를 발라시아에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날만 모스크바에서 한 거군요. 예. 근데 뭐 발라시아 모스크바 결국 엄청 굉장히 가깝거든요. 근교라서 결과적으로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성대한 세레모니를 할 때 좀 더 이제 큰 데서 하자라는 예. 좀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날 의미가 담긴 경기다 보니까 유명인들이 많이 찾아왔더라고요. 예, 뭐 유명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러시아 하키 협회장 블라디슬라프 트레티아크 씨도 참석을 했고 예. 아방가르트 이사장인 알렉산드 크릴로프 씨 이분도 굉장히 경기장에 자주 출몰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람도 왔었고 그리고 전 아방가르트 소속했었던 야로미르 야그르 씨도 체코의 전설. 그렇습니다. 야로미르 야그르가 뭐 저지 들고 해맑게 웃고 있더라고요. NHL 스타지만 사실 아방가르트 옴스크에서도 4년을 뛰면서 그렇습니다. 3년간 주장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뉴욕 레인저스에서 마지막으로 뛰고 난 다음에 다음 어디 갈 건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KHL로 간다. 아방가르트 옴스크와 3년 계약이나 아무튼 그 좀 장기 계약 맺고 이제 러시아로 갑자기 날아갔었던 기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야그르 씨를 모셨던 것 같아요. 야로미르 야그르가 아반가르트 옴스크에서 주장을 하던 시절에 그때 이제 함께 뛰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수비수에 드니스 쿨리아시가 있습니다. 데미언 킬러웰에서 그렇죠. 잠깐 뛰었었던 쿨리아시 선수가 야그르와 같이 당시에 아반가르트에서 뛰었던 기억이 있어요. 옛날 이름 많이 나오네요. 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야그르 씨도 왔고 그다음에 북미에서 올해 이제 NHL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기억하시 알렉세이 야신 선수. 예. 오타와 그리고 뉴욕 아일랜더스 막 이런 팀에서 많이 뛰었는데 이 선수 굉장히 잘했던 선수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 선수인데 약간 뭐 안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전 복싱 챔피언이었던 니콜라이 발루이에프 씨도 왔더라고요. 러시아에서 꽤 유명한 복서 챔피언이라면서요? 최장신 최중량 챔피언 기록인가 아무튼 그거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전적 찾아보니까 뭐 53전 50승 막 이렇더라고요. 막 아무튼 뭐 키도 크고 막 정말 얼굴도 복싱 참 잘할 아무튼 예 그렇게 맞으면 죽을 것 같은. 그렇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진짜 그런 생각밖에 안 들 네, 정도로 네. 굉장히 좀 야수미가 있는 그런 외모를 지니셨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한 번에 눈을 띄어서 이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전 복싱 챔피언.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유명 예. 인사들이 많이 초대도 됐고 이만큼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담인데 야그르 씨가 아마 그 크릴로프 씨 옆에 이렇게 트레티아크, 크렐로프, 야그르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예. 그리고 밑에 줄에 야신 씨가 앉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야신 씨도 굉장히 완전 레전드 선수입니다. 근데 스포트라이트 카메라 하나도 안 찍으세요. 그러니까 야그르 씨 이렇게 원샷 딱 잡아주는 그 요 밑에 얼굴 이렇게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 참. 그러니까 약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야로미르 야그르 쪽에 그렇죠. 쏠린 것으로. 좀 불쌍하더라고요. 분명히 진짜 레전드고 이 경기까지 왔는데 거의 들러리 1 수준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냥 깜짝 놀랐죠. 보니까 예. 아방가르트 옴스크 구단 측에서도 이제 야그르 따로 불러서 예, 그렇죠. 약간 그 뭐 인터뷰도 기념 하고. 70주년 기념 저지 입히고 그렇죠. 기념 사진 찍고 한 번 호크는 영원한 호크다 뭐 그죠. 이러면서 이벤트 한 번 하더라고요. 이해는 되는데
근데 야시시 너무 찬밥 취급돼서 조금은 좀 그랬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건 좀 여담입니다.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으셨군요. 자, 어쨌든 그만큼 주목받는 경기였기 때문에 오늘 리뷰 경기에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날 경기가 조금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3대 0으로 아반가르트 옴스크의 승리로 끝났는데 올리베르 카스키 선수의 선제골 그리고 코번 나이트 선수의 2골이 더해지면서 3대 0 아반가르트 승리. 아반가르트의 또 시몬 후르베치 선수가 18세이브 셧아웃으로 기록을 했던 그런 경기였네요. 이날 뭐 골리 매치업 같은 경우에는 뭐 후르베치와 아크바르스는 레이데보른이 나왔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예, 뭐 최근에 레이데보른 선수가 거의 주전 역할을 이 당시에까지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이제 뭐 최근에는 오늘 경기는 이제 빌리알로프 선수가 나왔었는데 이제 최근에 복귀를 성공을 한 이제 그림이었지만 네. 요 당시까지는 어쨌든 레이데보른 선수가 거의 출전을 하던 상황이었고 네. 흐르베츠 대 레이데보른 어떻게 보면 흐르베츠 선수도 중간에 이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방가르트 유니폼을 입었는데 지금 이전까지 골리였던 가리포프 선수, 예밀 가리포프 선수가 코로나 이후로 한동안 경기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출장을 계속 못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아반가르트가 흐르베츠를 영입을 했는데 이 경기에서도 주전으로 나온 그런 그림새였습니다. 예. 자, 3대 0 아반가르트의 승리로 끝난 경기. 이 경기를 조금 더 자세히 파보겠습니다. 아반가르트 쪽에 어떤 부분이 좀 승인으로 작용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 어땠습니까? 트랜지션 오펜스에서 확실히 제 눈에 띄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수 전환 스피드가 빨랐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확실히 눈에 띄는 부분이 수비수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수비수가 생각보다 이제 퍽 간수 능력이라든지 러쉬를 전개하는 능력이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예. 그냥 공격 가담할 수 있으면 가담을 해버립니다. 그냥 쭉 들어가 버려요.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고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수비수가 퍽을 가지고 진두지휘를 할 때도 있고 러쉬 상황에서 같이 합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이렇게 합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크바르 수비진이 생각보다 제대로 된 대처를 못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아방가르트가 좀 초반을 공격을 전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런 이제 트랜지션 오펜스 같은 부분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공격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것들이 좀 잘 이루어졌고 수비에서도 무실점 경기를 했으니까 성공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부분이 특히 좋았나요? 예, 결과적으로 이제 파워플레이 골도 이 경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크바르스의 파워플레이를 우리는 파워플레이 골을 넣었는데 저쪽은 막는 이런 그림이 나왔으니까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 5번의 파워플레이 찬스를 모두 막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좀 짜임새 있는 수비가 눈에 띄었는데 1차적으로 중장거리 포인트 슛을 상당히 경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타이머로 갈 수 있는 패스 옵션을 철저하게 차단을 하는 이런 이제 경기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 이제 슛 기회를 내준다고 할지라도 무리하게 라인으로 들어가서 골리의 시야를 방해하기보다는 그냥 난 피해 줄 테니까 네가 막을 수 있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차적으로 원타이머 옵션을 최대한 차단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원타이머가 안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골리가 보고 막는 데는 별 무리 없는 원타이머들이 날아오고 이런 식으로 제한을 잘 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워플레이 찬스를 잘 이제 막아낼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1피리어드의 이 경기에서 아방가르트가 파워플레이 찬스를 3번이나 내줬습니다. 아크바르스한테.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실점, 1실점, 2실점 겹쳤으면은 경기 결과가 반대로 났을 가능성도 저는 이제 배제할 수는 없었다라고 봐요. 그런데 훌륭한 PK에 힘입어서 경기 흐름을 내주지 않았던 점.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크게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방가르트가 올 시즌 기록상으로도 리그 전체에서 파워플레이가 3위이고 페널티 킬링이 전체 1위입니다. 그렇죠. 90%가 넘죠. 성공률인데 2위가 세베르스탈 체레포베치인데 86.4%니까 차이도 꽤 나는 압도적인 페널티 킬링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 이날 경기에서도 효과적으로 아크바르스의 파워플레이를 잘 차단을 하면서 무실점 경기를 펼쳤군요. 샤립자노프 선수는 진짜 잘 내려왔습니다. 이 선수가 올해 이제 오프 시즌에 영입이 된 선수인데 거의 뭐 작년 그 보이노프 선수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와서 그냥 이제 경기당 플레이 시간은 조금 더 이제 당연히 보이노프 선수보다 좀 적은데 이제 뭐 전반적인 이제 기여도 같은 부분에 생각을 하면은 보이노프 선수랑 비교를 해도 전혀 이제 밀리지 않는 그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좀 부상도 있고 이제 추디노프 선수도 이 경기에 못 나오고 했지만 오늘 경기 나오고 이러고 있는 거 봐서는 작년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부상 여파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방가르트가. 예. 그런 부분도 올해 좀 순위를 잘 이제 유지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흐르베츠 선수도 이 정도로 잘할 줄은 몰랐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쿨룬에서도 거의 주전급의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당연히 잘할 것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봐도 이제 무방할 정도로 흐르베츠 선수 잘하고 있고요. 시몬 후르베츠 선수가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아방가르트 옴스크와 아크바르스카잔이 오늘 새벽에 저희 녹음일 했죠. 기준으로 12월 2일 새벽에 발라시아에서 아방가르트의 홈 경기로 또 한 번 맞대결을 펼쳤는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스코어 똑같았어요. 3대0 아방가르트의 승리. 골 넣은 선수도 똑같아요. 뭐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진짜 경기가. 그 카스키 선수 선제골 파워플레이 골이었고 이후에 코번 나이트 선수 골이 있었고요. 빌레포카 선수 추가골까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아방가르트가 오늘 새벽에도 또 승리를 거뒀고 이 경기에서 말씀 주신 시몬 후르베츠 골리가 33세이브 셧아웃. 또 셧아웃을 네. 합니다. 아, 아크바르스 상대로 지금 2번 셧아웃을 하는 네. 이건 진짜 큰 거거든요. 그 쿤룬 레드스타에서 뛰다가 올 시즌에 최근에 이제 트레이드로 이적이 됐는데요. 그렇죠. 이적 후에 6경기 나와서 5승 1패, 세이브 성공률이 95.6%. 평균 실점 1.01에 아크바르스 상대로 셧아웃 2번. 이야, 굉장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예, 뭐 진짜 너무 훌륭하다라고밖에 더 말씀드릴 게 없고 네. 이러면 결과적으로는 가리포프가 와도 이건 가리포프가 주전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올 생각이 시즌에 듭니다. 부동의 주전 골리가 가리포프 선수인데 코로나로 빠진 사이에 지금 이 선수가 넘어와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뭐 거의 굴러온 돌이 박힌 네. 돌을 빼내는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참 경기력이 안정적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지금 아방가르트 옴스크의 골리진을 보면 요즘 좀 넘어와서 잘하고 있는 후르베치 있고 기존의 주전이었던 가리포프가 이제 곧 복귀가 임박했어요. 지금 예. 최근에 일단은 무장은 입고 있거든요. 그죠? 이제 두 번째 연습은 골리로 한다라는 라인업엔 이야기가 계속 있어요. 예, 거기에 이고르 봅코프라는 골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이제 기억하고 계시는데 지난 시즌의 아방가르트 옴스크의 주전 골리였어요. 지난 시즌까지 주전이었고 네. 이제 그 가가린컵 결승에도 많이 이제 도움을 줬던 골이었죠. 그렇죠. 이게 걸출한 골리 3명을 갖게 된 아방가르트 옴스크인데 이거 앞으로 이 기용이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예,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네. 저는 생각했을 때 주전급 골리 3명 갖고 있는 건 조금 사치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걸로 다른 이제 자원의 다른 부분에서 공백을 이제 메울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법코프 안 쓸 거면은 보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봅코프가 생각했을 지금 때는 제일 그렇죠. 밀리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오늘 저지 소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고르 봅코프가 누구냐? 오늘 이현섭 기자님이 입고 나오신 저지의 주인공이 바로 이고르 그렇습니다. 봅코프 선수입니다. 예, 뭐 NHL에서도 뛰었네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NHL에도 이제 애나하임 덕스 소속이었고요. 네. 많이 뛰진 못했는데 좀 뭐 AHL, NHL 가다가 기량은 괜찮지만은 은근히 이제 콜업 같은 것도 안 되고 기회를 못 잡으면서 KHL로 이제 점프를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보코프 선수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경기 보면 좀 불안불안할 때가 많아요. 이 선수가 보면. 근데 봅코프 선수의 이제 저지를 갖고 계시다는 건 봅코프 선수 좋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안타깝죠. 매우 안타깝다. 네. 근데 뭐 사실이 돌아가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보코프 선수가 이제 능력이 없는 골리는 아니기 때문에 예. 좀 골이 약한 서브가 골이 약하다든지 좀 주전이 흔들흔들 한다라든지 이런 팀에 가면은 충분히 이제 뭐 주전급으로 뛸 수 있는 선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고 아방가르트 팀 입장에서도 이제 뭐 좀 있으면은 그 클린 코스틴 이런 선수가 그냥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NHL에서 오라 하면 캠프 오세요 하면은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 좀 베테랑 공격수라든지 괜찮은 공격수 하면 영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예. 데드라인 전에 그런 게 좋아 보입니다. 애나하임 덕스에서 72번을 달고 뛰었었던 이고르 봅코프 골리가 현재 아방가르트 옴스크에서 입지가 매우 불안해졌는데요. 과연 그렇습니다. 아방가르트가 봅코프를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할 것인지 뭐 이현석 기자님은 좀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인 것 같은데 만약에 봅코프를 활용해서 아방가르트가 다른 포지션 보완을 한다면 어떤 보완이 가능할까요? 혹시 뭐 생각나는 공격진이 친구가 좋지 있으세요? 않을까요? 아무래도 공격수? 아무래도 공격수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스틴 선수가 조금 있으면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세인트루이스가 오세요 하고 가야 되는 음. 운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근데 수비진을 보시면은 굉장히 탄탄해요. 베르글라조프, 포카, 샤립자노프, 곤차로프, 카스키, 추디노프, 예멜린 다 괜찮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공격수 한 명, 좀 스코어러라든가 네. 뭐 그런 선수들을 데려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봅코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1, 2위 팀 간의 연이은 맞대결이 오늘 새벽까지 있었는데 아반가르트가 2번 다 이겼고요. 이렇게 되면서 현재 순위를 보니까 동부 2위 아반가르트가 1위 아크바르스보다 2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승점 2점 차까지 추격했습니다. 거의 다 잡았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네요. 그래도 저는 이제 경기 수를 좀 덜 치른 팀이 밑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경기 수를 더 치렀다라고 하더라도 위에 있는 팀을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지금 아방가르트가 최근에 2번 아크바르스랑 2연전을 잡았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은 거의 이제 같은 위치까지는 못해도 같은 위치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는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승점 2점 차이긴 하지만요. 아크바르스 카잔이 그래도 컨퍼런스 선두는 유지는 하고 있는데 추격자들이 뒤에 줄줄이 붙어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아크바르스와 가장 가까웠던 팀들이 주춤하면서 그죠. 대표적으로 트락토로 첼리아빈스크가 최근 4경기 승점 1점에 그치고 있고요. 3위에서 4위로 내려갔고 압토모빌리스트 예카테린부르크가 최근 예. 6연패에 빠지면서 6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5위에 있었던 살라바트 율라이프 우파가 최근 4승 1패로 좀 상승세로 지금 3위까지 올라왔고 6위에 있었던 메탈루르크 마그니토고르스크도 최근 3연승. 예. 5위로 또 한 단계 순위를 끌어올렸고. 또 오늘 또 승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2위부터 6위까지가 위치가 좀 바뀌면서 그래도 선두는 아크바르스가 계속 그렇죠. 유지가 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압토모빌리스트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뭐 지금 연패 중이라고 하더라도 3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승점 8점 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3승한다 라고 하면 또 금방 턱밑까지 추격할 수 있는 위치긴 해요. 예. 메탈루르크가 모자킨 선수가 들어오면서 영 시원찮다가 이제야 좀 페이스를 찾은 느낌이고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지금 득점력을 최근 3경기에 보여주고 있고. 예, 뭐 또 최근 들어와서 음. 일부 선수들도 다 복귀를 했던 네.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압토모빌리스트가 그렇죠. 또 파벨 정신 못 차리는. 다추크 선수가 복귀하자마자 6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 어? 복귀해서 딱 예전 라인 갖춰졌다. 아, 또 장난 아니겠는데 했는데 또 뭐 다 지더라고요. 네. 보면 참 동부의 순위가 결과적으로 재밌어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동부 컨퍼런스 1, 2위 간의 맞대결 리뷰하면서 순위가 더 재밌었다는 부분 한번 확인을 했고요. 잠시 후에는 서부 컨퍼런스의 빅매치 리뷰 이어가 보겠습니다. 컨티넨탈 하키리그 KHL 경기 리뷰 한 경기 더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부 컨퍼런스의 상위권에 위치한 두 팀의 대결인데 서부 컨퍼런스 현재 2위에 위치해 있는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 대 핀란드 팀이죠. 요케리트 헬싱키의 경기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1월 30일 월요일 경기였고 한국 시각으로는 12월 1일 화요일 새벽 경기였어요. 이 경기는 이제 스카의 홈 경기장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아이스팔레스에서 진행이 됐었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전까지 양 팀의 상황을 잠시 보면 뭐 스카는 서부 2위 체스카를 선두를 쫓는 입장인데 4연승을 달리고 있었어요. 4경기 다 이제 한 골차 두 골차 접전이긴 했지만 그래도 4연승. 최근 9경기에 8승 1패. 아주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던 스카였고요. 이제 요케리트와 메탈루르크 트락토르를 만나는 상위권 팀들과의 3연전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요케리트는 3연승 후에 이제 토르페도와 비티아즈의 연이어패하면서 2연패 중이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 두 팀이 같은 보브로프 디비전에 속해 있어서 또 흥미가 더해졌던 그런 매치업이었어요. 사실 스카는 스카대로 선두를 쫓아가야 되고 요케리트는 경기가 많이 남아있다곤 하지만 승점이 뒤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팀 다 좀 바삐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만난 대결이었어요. 이제 뭐 생각보다 여유가 없죠. 이제 스카 같은 경우에는 보브로프 디비전 2위인 스파르타크보다 승점은 10점 많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 팀의 목표는 디비전 1위가 아닙니다. 서부 1위 전체 1위예요. 전체 1위에서 우승하자죠. 그러기엔 네. 좀 지금 거리가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가야 된다라는 네. 부분이 있고요. 요케리트도 경기 수에는 여유가 있는데 지금 근데 승점 라인을 딱 보면은 그 플레이오프 턱걸이권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경기 전까지 서부 8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경기 수의 여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순위권에서 이제 순위표에서 밑에 있으면 좀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여유가 그렇게 많은 상황 자체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팀의 관계가 또 재밌는 게 이제 디비전 순위로 보면 버블오프 디비전 순위로 보면 선두 스카가 위치해 있고 요키리트가 디비전 이날 경기 전까지 디비전 4위에 처져 있는데 하지만 선두 스카보다 7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승점 13점이 뒤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스카 뒤에는 디비전 2위에 스파르타크가 있고 3위에 세베르스탈이 있었는데 사실 이 스파르타크나 세베르스탈보다는 그래도 요케리트가 남은 경기 수를 고려해봤을 때는 디비전 선두 스카를 더 위협할 수 있는 후보가 아닌가. 그렇죠. 예,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네. 있고 사실 이제 뭐 이론상으로는 다 이기면 역전이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음, 예, 굉장히 또 어떤 의미로는 좀 중요한 네, 뭐 순위판도 좀 중요한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날 경기 골리 매치업도 흥미로웠네요. 스웨덴 골리 간의 대결로 진행이 됐어요. 예, 뭐 사실 스웨덴 골리가 지금 괜찮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체코, 스웨덴 이쪽으로 확실히 골리들, 뭐 핀란드 생각보다 이제 주전 차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같은 국적 대결이 나올 때가 있는데 스카가 헬베리 선수를 경험했고요. 요케리트는 린드베크 선수를 경험하면서 네. 뭐 스웨덴인 골리 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두 골리가 다 이날 준수한 활약을 보여준 것 같은데 요케리트의 안드레스 린드베리 선수가 27세이브 1실점, 스카의 마그누스 헬베리 선수가 26세이브 1실점. 이 경기는 결과적으로 슛아웃까지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1대1에서 슛아웃 가서 결국 예스의 요엔수 선수의 슛아웃 결승골이 기록된 요키리트 헬싱키가 승리했고 요키리트가 승점 2점, 스카가 승점 1점을 가지는 결과가 나왔네요. 네. 뭐 두 팀 다 나쁘진 않았다. 그렇습니다. 네. 막 썩 재미는 있지 않았어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경기 자체는. 네. 그래도 이제 강팀들의 대결이구나라는 부분은 확실히 많이 느낄 수가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이 경기 좀 더 자세히 파보겠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수비력 같은 부분이 역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두 팀이 괜찮은 수준이다. 예. 라고 이제 평을 할 수 있는데 이 경기는 조금 더 이제 그쪽으로 이제 치우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력상으로 사실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렇게 좀 많은 돈을 쓴 팀들은 전력상으로 기본적으로 탄탄해요. 그러면서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좀 특화된 선수들이 전방위적으로 스카라든지 요케리트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두 팀 다 좀 좋은 수비력이 나왔고요. 양팀 상대 전적을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지난 6경기 두 팀 간 요 경기 빼고 지난 6경기 맞붙었을 때는 예. 모두 상대를 2점 이하로 막 묶은 팀들이 이겼습니다. 수비가 성공한 팀이 이겼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경향이 지속됐기 때문에 이날 좀 주목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어느 한쪽이 무너지는 이제 그림 자체는 나오지 않고 좀 팽팽하게 쭉 흘러가면서 슛아웃에서 경기가 마무리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네. 스카나 요케리트나 올 시즌 현재 기록상으로 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의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키리트 헬싱키가 경기당 평균 득점 3.46으로 전체 1위고요. 스카도 3.06으로 전체 3위. 그러니까 두 팀이 다 득점은 뭐 내로라는 팀들인데 이 두 팀이 만나면 누가 그 득점력을 저지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승패가 갈리는데 이날은 그래도 1대1에서 슛아웃 갔으니까 네. 두 두 팀 팀 다 다 수비적으로는 성과가 있었던 좀 잘했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기였군요. 네. 일단 양 팀의 수비력을 볼 수 있었던 그런 포인트가 하나 있었고요.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팀별로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요 부분 좀 드문드문 나오는 큰 실수들이 이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케리트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보시면은. 예. 근데 이날 경기도 그게 좀 그런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인 수비 같은 부분은 괜찮았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는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압박을 이제 넣으면서 좀 압박적인 경기 운영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많이 재미를 봤어요. 이제 스카이 공격을 잘 봉쇄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드문드문 라인 체인지를 너무 느슨하게 한다라든가 린드베크 선수 이 선수가 진짜 2차 기회를 너무 많이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날 경기뿐만 아니라 요케리트 경기를 쭉 보시면은 뭐 하는 거야? 이런 게 진짜 많습니다. 린드베크가. 그러면서 이날 경기도 실점이 딱 2차 기회를 내주는 이런 장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경기야 뭐 1대1로 어떻게 잘 끌고 가서 슛아웃에서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다음 경기에서 이런 실수로 패배를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요케리트 같은 경우에는 드문드문 이런 좀 실수 같은 부분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뭐 감독 입장에서도 이게 참 답답한 겁니다. 뭐 내가 진짜 게임 플랜 잘 준비해갖고 게임 플랜도 다 먹혔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이상한 실수가 나와가지고 졌다? 비긴다? 상대에게 승점을 준다? 이런 결과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선수들이 좀 경기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갈 길이 먼 요케리트 헬싱키 입장에서 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를 확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가 됐군요.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 쪽에서는 어떤 부분이 눈에 띄었나요? 수비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확실히 스카도 역시 수비적인 부분에서 다 돋보이는 부분이 상대방 주포 선수들을 잘 막았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득점 부분을 최소화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뭐 득점력이 어떻게 보면은 스카가 그렇게 이 경기는 한 골밖에 못 넣었으면 좋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스카 같은 부분은 상대방의 지금 득점 주포 1, 2라인에 있는 주포들 브라이언 오닐 선수랑 니클라스 옌센 선수를 굉장히 잘 막았어요. 이 경기에서. 예. 그런 부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퍽을 가지고 진짜 플레이하는 데 능한 선수가 브라이언 오닐입니다. 득점력은 물론이고 패싱력까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선수 신장 작은 거 빼면은 그렇게 KHL 레벨에서 약점이 없는 선수거든요. 특히 예. 공격을 풀어나가는 부분에서. 그런데 퍽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오닐에 최대한 공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드 쪽으로 플레이를 강제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오닐 선수는 보드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수비 선수가 붙고 그 다음에 그대로 네트 쪽으로 돌파하려고 하면 거기도 이제 수비 선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2명 집중 마크까지도 활용을 하면서 브라이언 오닐 선수가 자유롭게 아예 움직일 수가 없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이언 오닐 선수를 확실하게 통제를 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옌센 선수를 어떻게 막았냐고 하면 옌센 선수는 결과적으로 공격 지역에서 옌센 선수가 플레이할 기회조차를 안 줘버려요. 어떻게 보면 수비 지역에서 만약에 옌센 선수가 올라왔을 때 우리 수비 지역에서 스카 선수가 퍽을 잡았다 이러면은 최대한 빠르게 지역을 그냥 뚫어버립니다. 예. 이게 이제 퍽을 클리어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깔끔하게 이제 지역을 돌파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빠르게 지체 없이 수비 지역에서 상대방이 여지를 안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그다음에 옌센 선수가 공격을 할 때는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부분 자체는 충분히 스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최대한 옌센 선수가 아예 공격 지역에서 뭐 공격을 뭔가 하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효과적인 수비로 상대 주포 선수 2명을 완벽하게 제어를 해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저득점전 양상으로 스카가 잘 끌고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브라이언 오닐과 니클라스 옌센, 요케리트의 외국인 공격수 주포 2명을 잘 차단했다. 그렇습니다. 옌센 선수는 덴마크 선수입니다. 예, 브라이언 오닐 네. 선수 미국 선수인데 네. 별명이 미스터 헬싱키죠. 이 선수가. 미스터 헬싱키.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냥 뭐 그냥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그냥 뭐 요케리트에서 잘하니까 미스터 헬싱키. 애칭이군요. 예. 예. 그 정도로 중요한 선수들인데 스카가 이날은 확실하게 수비에 성공을 했고 팀 득점 1득점으로 묶으면서 좋은 경기를 펼쳐줬습니다. 스카와 요케리트의 경기가 이렇게 끝났고 현재 서부 컨퍼런스의 순위를 보면 1위 체스카 모스크바가 밑에 팀들보다 넉넉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서부 2위가 스카고 3위가 로코모티프인데 이 두 팀이 1위 체스카보다는 한 경기, 2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승점 9점이 뒤져 있습니다. 승점 9점 차. 꽤 먼 거리입니다. 너무 멉니다. 네. 사실 로코모티프가 중간에 한번 정신을 못 차리는 바람에 승점 많이 까먹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는 지금 그쪽보다 더 재미있는 건 서부 3위 로코모티프 야로슬랍을 44점이고요. 4위가 디나모 민스크 39점, 5위가 디나모 모스크바 38점 이렇게 있는데 로코모티프, 디나모 민스크, 디나모 모스크바가 다 체스카 모스크바까지 다 타라소프 디비전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디비전 세 팀이 지금 서부 3, 4, 5위에 몰려 있는데 서부 3위 경쟁. 저는 뭐 체스카가 선두라고 그냥 떼놓고 본다면 과연 서부 3위를 누가 할 것이냐. 이게 저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세 팀이 지금 똑같이 31경기씩 소화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중요하죠. 지금 네. 서부 3위. 근데 사실 서부 3등을 한다고 해도 네. 지금 순위권 보면 스파르타크 아니면 요케리트거든요. 지금 당장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6위랑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4등 민스크만 이렇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서부 예. 4위를 해서 5위 팀하고 만나는 게 낫다. 만약에 4등, 5등이 민스크 디나모로 네. 결정이 되면은 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 올라가면 올라가서 홈에이스 입점이 이제 시드 높은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케리트 헬싱키가 그래도 5등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저도 기대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두고 봐야겠지만 4등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요케리트가 4등 바깥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KHL에서 그렇죠. 예. 그동안 예. 서부 컨퍼런스 순위에서 그렇죠. 예. 못해서 4등을 그런 하지 기대감은 않을까. 있습니다. 예. 서부 컨퍼런스 상위권도 뭐 선두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그 이후 순위들은 촘촘하게 붙어 있어서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네요. 오늘 KHL 트레이드 소식으로 출발해서 빅매치 리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다가올 한 주 동안에도 또 어떤 뉴스들이 있고 트레이드 이어서 있을 것 같고요. 경기를 또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해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어인터넷 잠시만 쉬었다가 국내 대회 소식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50회 이번에는 박힘찬 PD와 함께 국내 대회 총정리 리뷰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40회 유한철배 전국 일반부 아이스하키 대회 대한아이스하키협회가 주최 주관을 했고요. 안양 한라와 대명킬러 웨일즈와 하이원 국내 실업 3팀이 참가를 해서 안양, 고양, 목동을 오가면서 팀당 4경기씩 소화를 했고 바로 지난 월요일에 대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저희 온더스포츠가 전 경기 중계방송을 하기도 했었고 특히나 안양 경기를 제외한 고양, 목동에서의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치러져서 또 온더스포츠 중계로밖에 일반 팬분들은 볼 수가 없었던 그런 경기가 됐었는데요. 오늘 대회 총정리의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경기 리뷰 물론 같이 해보겠고요. 먼저 지난주에 저희가 녹음을 쉬어서 고양 2경기 간단하게 결과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월 22일에 고양 어울림놀이 얼음마루에서 하이원의 홈경기 하이원 대 대명킬러 웨일즈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대명의 박계훈, 하이원의 이한백 골리 대결이었고요. 이날 대명이 이봉진 선수의 결승골 포함 2골 활약, 황두현 선수 2골이 보태시면서 스코어 7대3으로 대명킬러 웨일즈가 승리를 했고 승점 3점을 얻었습니다. 하이원이 이날 지면서 3전 전패로 승점 0점, 이번 대회 3위 최하위가 확정됐었던 경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11월 23일에 역시 하이원의 고양 홈 경기로 하이원 대 안양한라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날 안양한라의 황현호, 하이원의 서종현 골리의 대결이었고요. 신상훈, 송영철 선수가 3포인트 활약을 펼친 안양한라가 스코어 7대2로 승리를 하면서 또 대회 연승을 이어갔던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양 경기를 마치고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에 목동에서 대명킬러 웨일즈의 홈 2경기가 있었는데요. 이 2경기 결과를 통해서 대회 우승팀이 가려지는 예정이었기 때문에 주목을 더 끌었던 것 같아요. 이 2경기 리뷰를 오늘 박힘찬 PD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11월 29일 일요일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진행이 됐던 대명킬러 웨일즈와 안양한라의 경기였습니다. 이날 안양한라가 이기면 안양한라가 전승 우승을 달성하게 되고 대명킬러 웨일즈가 이기면 대명이 다음날 하이원전 이기면 또 대명이 우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실상의 결승전 성격을 띤 경기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정말 주목이 됐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는 양팀이 서로 여러 차례 득점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득점이 되지 않으면서 0대0의 스코어가 유지되다가 이 피리어드 후반에 골이 터집니다. 안양한라가 3분 간격으로 이현승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 신상우 선수의 추가골로 2대0 리드를 잡았고요.
3피리어드 종료 3분 정도를 남겨놓고 엠티넷에 들어갔던 대명이었는데 최시영 선수의 골이 터졌고 2대1 추격이 됐습니다만 끝내 동점이 되지 않으면서 안양알라가 한 골차 리드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안양알라가 4전 전승으로 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경기였습니다. 이날 유효 슈팅수 기록은 29대 26, 대명이 앞섰는데 한라가 올 시즌 8경기 만에 처음으로 슈팅수에서 밀리는 기록이었고요. 안양알라의 황현호 28세이브 1실점, 대명의 이연승 24세이브 2실점. 양팀의 두 골리가 나란히 이날 경기 베스트 플레이어로 선정이 됐고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황현호 선수는 이번 시즌 8경기 전 경기 홀로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좋은 기록을 계속 이어갔군요. 세이브 성공률 93.01%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안양알라는 이연승 선수가 선제골 넣으면서 최근 3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는데 올 시즌 8경기에 6골 3도움 9포인트입니다. 아시아리그에서 최근 2시즌에 60경기에서 3골 6도움 9포인트를 했던 이연승 선수인데 아시아리그 60경기 했던 기록을 올 시즌 8경기 만에 똑같이 해냈던 기록이 나왔고요. 안양알라는 신상우 선수가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는데 아쉬운 것은 제가 중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연승 선수 선제골 때 패스가 됐는데 도움은 기록이 안 되면서 1골만 기록이 됐습니다. 신상우 선수가 최근 국내 대회에서 중요한 경기, 특히나 안양알라의 우승을 확정짓는 경기에서 계속 그것도 대명을 상대로만 결승골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2월에 강릉에서 있었던 전국 동계체육대회 결승전에 대명전 결승골을 넣었고 10월 19일에 제65회 일반부 선수권 대회에서도 목동 경기 대명전에서 결승골 넣으면서 팀의 우승을 확정시켰고요. 또 이날도 결승골. 네, 흥미로운 또 3개 연속 우승 확정 경기에서 결승골을 기록하는 신상우 선수였습니다. 대명은 최시영 선수가 출장 정지 징계 후에 복귀해서 또 한 골을 기록했고 이날 양팀의 결장 선수들을 보니까 대명은 김우영 부상이었죠. 네, 안정현 선수 출장 정지 징계로 나오지 못했고 한라는 박진규 선수가 역시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명의 홍재구, 안양한라의 임수현 선수는 라이너맨이 있었지만 나오지 않았고요. 한라가 이날 승점 3점을 추가했고 4전 전승. 결국은 대명 킬러 웨일즈를 따돌리고 대회 우승 확정을 지었습니다. 대명이 승리했다면 기회가 있었지만 이 패배로 대명은 대회 2위가 확정됐던 결과였습니다. 2대1의 스코어도 팽팽했고 경기 내용도 아주 팽팽했던 재미있는 경기였는데요. 중요했던 경기만큼 볼거리도 꽤 있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박규천 PD님의 경기 리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도 재미있게 봤었던 올해 들어서 가장 재밌었던 경기였었고요. 아시아리그 때 경기 느낌이 많이 나서 좋았던 경기였습니다. 예, 그만큼 대명이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를 또 느낄 수가 있었고 안양알라는 시작 때부터 그런 경기력이 나왔던 거였고요. 그 갭 차이가 좀 줄었더라는 게 이번 경기에서 많이 보였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비 집중력, 수비야 양팀 다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 같고요. 잔실수도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골텐딩이 빛났던 경기였습니다. 두 선수 다 잘했습니다. 네, 이연승 선수 끝나고 잠깐 만났었는데 대명의 이연승 선수. 네. 예. 경기 출전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자기 폼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좀 경기를 하면서 이날 경기도 할만한데 안 힘든데 이런 느낌이었다고 해요. 네. 안양에서 경기할 때만 해도 다음날 막 못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했는데 42세이브 2실점했던 그 경기였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선수들은 경기를 뛰어야 백투백 경기든 뭐든 경기를 뛰어야 폼이 올라간다라는 게 계속 증명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번 대회 끝나고 네. 그 개인상 발표되잖아요. 네. 전 대명 킬러 웨일즈에서는 우수 선수로 이연승 선수, 안양알라에서는 최우수 선수로 황현호 선수를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었을 정도로 두 선수의 이번 대회 활약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꼴리는 상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왠지 모르겠는데. 황현호 선수 MVP 받았잖아요 지난 대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 번 주고 그다음 더 계속 주면 계속 잘하면 계속 줘야 되는데 그냥 누구 줬으니까 이번에 다른 친구 이런 식으로 유치원에서 상 나눠 돌리듯이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그랬고요. 두 골리가 활약이 좋았다는 점. 네. 언급드립니다. 대명은 이민우 선수의 결정적인 찬스 2번이었죠. 네. 숏핸디드 골 기회가 한 번 있었고 단독 찬스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종료 직전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골리를 완벽하게
놓치는가 싶었는데 퍽을 잃어버리는. 네. 예, 본인도 퍽이 어디 있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두 번의 찬스가 굉장히 아쉽게 그 중에 한 번만 넣었다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특히 쇼텐디드 골 넣었으면 정말 컸는데.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몰랐을 텐데 예,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뭐 안양알라 파워플레이 골이야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이현승 골리 말로는 전정우 선수가 이제 안양알라 이현승 선수를 쫓아가면서 이제 스틱 싸움을 걸어줬는데 예. 본인의 스틱에 맞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방향이 살짝 굴절돼서 골이 들어간 것 이현승 같다. 선수의 골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며 아쉬워하더라고요. 예. 예, 뭐 그거야 뭐 어찌 됐든 예, 경기가 안 될 때는 또 그렇게라도 흘러가는 거니까요. 예,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뭐 이민우 선수의 그런 역습 찬스나 그런 찬스들 외에 종종 있었는데 좀 결정력 부분에서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나타났었죠. 예, 그래서 결국은 기회의 수는 비슷했는데 그러니까요. 골을 누가 더 많이 넣었냐. 오히려 슈팅 수는 더 많았고 페널티도 이날 안양알라가 많이 하느라고 예. 예, 파워플레이 찬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결정력이 아쉬웠던 경기였죠. 네. 예, 뭐 결정골 안 터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또 그 과정에서는 황현호 선수가 좋은 방어를 해줬던 부분도 네, 있고요. 굉장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좀 뭐 기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거의 대등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데 뭐 말씀 주신 결정력의 차이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해본다면 흐름 싸움에서의 누가 이겼느냐의 차이 뭐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2피러드 마지막 5분을 남겨놓고 안양알라의 파워플레이에서 첫 골이 나왔고 그 직후에 대명도 파워플레이 기회를 잡았는데 대명은 동점골을 넣지 못했고 그리고 그 직후에 바로 안양알라 선수 신상호 선수의 골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2피러드 마지막 5분의 흐름 싸움에서 이겼던 한라가 결국 이날 경기에 승자가 됐던 것 같고 한라의 강점은 역시 수비력 특히나 페널티 킬링 이날도 빛났던 것 같아요. 뭐 선제골을 언제든지 내줄 수 있는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그거를 잘 넘겼고 오히려 더 적은 기회를 살리면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는 강팀 한라의 저력 또 한 번 봤고 또 황현호 골리도 그 안에서 굉장히 수운을 세웠던 것으로 봅니다. 이날 그 조재영 해설위원이 안양한라의 전승 우승을 평하면서 신구조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대회는 또 5명의 신인 선수들이 급작스럽게 들어왔는데 함께 만든 전승 우승이라는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대명 이야기를 잠깐 저는 해보면 대명이 한라를 잡을 수 있는 경기를 또 놓쳤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번 대회 2경기 모두 안양한라전은 참 석패, 분패 이렇게 다가오지 않나 싶은데 하지만 저는 안양한라의 전승 우승을 또 막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0월 대회 때보다는 말씀 주신 대로 2경기 모두 다 한라를 위협했을 만큼 좀 많이 격차를 좀 줄인 느낌이었고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뭐 2경기 다 지긴 했지만 다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고 그래서 그 올 시즌에 대명이 케빈 콘스탄틴 감독과 마이클 부스토 코치가 없는 가운데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동안 대명이 강조해왔던 시스템의 가장 핵심 인물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려도 있었는데 뭐 김범진 감독 대행이나 신소정 코치 또 오광식 매니저 겸 코치 뭐 이런 분들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안양한라와 거의 대등한 싸움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팀을 좀 잘 정비했고 처음으로 사실 이 실업팀 지도자를 맡게 된 분들인데 다들 이 코칭 스태프들의 노고와 그런 지도력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빨리 이렇게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 주셔서 참 재밌게 봤었던 그런 경기로 봤습니다. 이 경기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서 대회 1, 2, 3위 순위가 다 가려졌고요. 대회의 마지막 날 최종전으로 11월 30일 월요일에 대명 킬러 웨일즈와 하이원의 경기가 목동에서 있었습니다. 이날은 대명이 1피리어드 최시영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로 리드를 잡았고 2피리어드에도 신영윤, 안정현, 오인교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4대0까지 달아났고요. 3피리어드에 들어가서도 이민우 선수의 쇼트핸디드 골에 신영윤 선수의 골 6대0까지 점수차를 대명이 벌렸습니다. 하이원은 3피리어드 후반에 신상윤 선수의 만회골 한 골에 그쳤습니다. 최종 스코어 6대1로
대명 킬러고 LG가 승리했습니다. 이후 슈팅수 28대 16, 대명이 12개 앞섰고요. 대명의 박계훈 골리가 15세이브 1실점, 하이원은 서종현 골리가 22세이브 6실점 기록을 했습니다. 대명의 최시영 선수가 이날 또 선제골을 넣었는데 2경기 연속 골이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골이 없었다가 최근 4경기에서만 3골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한 최시영 선수였고요. 대명의 최근 2라인이 계속 돋보이는데 신영윤 선수가 결승골 포함해서 2골, 함께 라인을 이뤘던 이재희, 이봉진 선수가 역시 도움 2개를 올렸습니다. 대명의 오인교 선수는 실업부 데뷔 첫 골을 이날 기록했는데 골 장면이 꽤 인상적이어서 네이버 메인에 걸리면서 조회수가 엄청 폭발했더라고요. 네. 인상적인 장면으로 남을 것 같고요. 대명의 안정현 선수도 3경기 출장 정지 징계 후에 복귀해서 이번 대회 첫 출장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대명은 역시 김우영 선수 부상 결장이 있었고 하이원은 김동환, 김동구, 이승원 선수까지 수비수 3명이 부상으로 결장했던 경기였습니다. 이날 그 순위와는 무관한 경기가 됐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어떤 흥미 요소를 찾아야 되는가 좀 고민이 많았던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랬던 경기였는데 박균정 PD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중계 전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죠. 경기가 자칫 재미없게 흘러갔을 때에 이 경기를 중계해서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네, 뭘 봐야 될까? 예, 그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숫자 노름, 포인트왕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개인 쪽으로 기록, 포커싱이 하이원이 됐는데 첫 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뭐 이런 것들 기대 그래서 요소였습니다. 후보들이 있었죠. 뭐 이성진 선수도 3포인트, 네. 김동욱 선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명에도 4포인트 선수들이 많이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이 이루어져서 전체적인 경기는 뭐 하이원은 첫 대회 전국 선수권 때에 매 경기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한철배 들어와서는 어느 정도 약간은 정체된 느낌을 안겨줬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날 경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요. 이번 대회 4경기 모두 다요. 네. 예. 그래서 뭔가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경험이 좀 더 쌓여야 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비교는 안 되겠지만 동호회 분들 하키할 때도 보면은 실력이 이렇게 상승 곡선을 부드럽게 그으면서 올라가진 않거든요. 예. 계단식으로 한 번에 특이점이 오면은 그때 실력이 팍 늘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는 하는데 하이원도 그런 단계가 아닐까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뭐 대학교 때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기존에 해왔던 그런 자신들이 갖고 있는 폼들이 뭐 전국 선수권 때 계속 쉬고 있다가 이제 공식 경기를 오랜만에 하면서 그 폼들을 끌어올리는 데 시간이 쓰여졌고 이번에는 이미 대명이나 안양할라는 아시아리그 때 그 아시아리그 시즌을 소화할 때 그런 경기력까지 올라와 있는데 하이원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아시아리그를 치러본 경험이 없고 그런 빡빡한 경기를 운영하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쌓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경기 모두 뭐 스코어 차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은 각각의 선수들이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들 발견해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가 생기는 숙제가 많았던 경기들이었고요. 다음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해서 잠시 정체된 느낌이면서 뭘 보완하고 키워야 그쵸.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대회였다. 근데 이제 대회가 다 끝나가지고 경기가 더 있으면 좋은데. 좋게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고, 근데 반대로 안 좋게 얘기하면 경기력이 기대보다 못 미쳤다. 그러니까 더 올라올 수 있는데 경험 부족한 게 이번 대회 좀 절실히 드러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경험의 차이란 게 경험에서 올 수 있는 게 뭐 폭이 어디로 가는지 예측을 하고 선수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어떻게 공간 싸움을 하는지 예측하고 이런 때려 맞추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조재영 해설이 중계 때도 계속 거듭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뭐 스틱의 방향, 스틱의 위치, 선수의 위치, 슛블럭 하는데 뭐 어디를 좀 더 포커스를 두느냐 그런 디테일 요소들이 저는 이제 경험에서 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공부가 많이 됐던 경기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그 디테일의 차이가 이번 대회 스코어나 아니면 경기력에
차이로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하이원이 뭐 종합선수권이 이제 12월에 예정이 돼 있고 계속해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네, 이번 대회 잠시 뭐 생각했던 만큼의 성과를 올리진 못했습니다만 이번 경기를 발판 삼아서 또 다음 대회 더 나은 더 성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좀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군요. 예. 첫 승이야 뭐 종합선수권 대 대학교 팀들을 상대로 해서 올리겠지만은 하이원 아 그렇군요. 첫 이게- 승은 또 그 기회가 거기에 있긴 하군요. 근데 하이원 뭐 그런데 큰 의미를 네. 두기보다는 하이원은 뭐 대학교 팀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일단은 대명이나 한라처럼 좀 강팀들 잘하는 팀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 경기를 뛰어야 하이원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게 하이원이 준결승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한 경기 내지 두 경기인 건데 그런 경기들이 좀 많이 있고 대회가 많이 있었으면은 하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양분이 될 텐데 그게 좀 없었다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네. 이날 경기에서 역시나 평소와 마찬가지로 신인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됐잖아요. 네. 뭐 지난 10월 대회 때는 뉴키즈 온 디아이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기도 했었던 만큼 이 경기에서는 신인 선수들 좀 어땠습니까? 네, 특히 이제 뭐 안양한라 선수들이야 워낙 베테랑 선수들이 잘 끌어주니까 뭐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이번 목동 시리즈에서는 김윤재 선수나 오인규 선수의 활약이 괜찮았죠. 대면 킬러벨즈의 새로 들어온 수비수들인데요. 네, 뭐 대학 졸업 안 하고 대학교 중간에 넘어오기도 했고 뭐 오인규 선수도 졸업하고 넘어오기도 했는데 뭐 득점 장면인 물론이거니와 수비할 때 헌신적인 부분들이 좀 인상이 많이 남았고요. 하이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변수들이 발생이 됐어요. 부상 변수들. 특히나 이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의 부상이 계속 골고루 가지가지 발생이 되면서 그러한 공백들을 메꿔 나가는데 막 박중현 선수는 포워드 갔다가 디펜스 갔다가 막 여러 가지 역할을 또 수행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좀 다양한 변수, 다양한 롤에 대한 경험이 쌓이지 않았나. 루키들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좋은 기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양팀 루키 선수들의 활약을 또 보는 재미도 있었던 대명과 하이원의 대회 최종전이었습니다. 저는 이날 경기를 보면서 하이원이 저는 이 대회 개막 전부터 일찌감치 언급을 했지만 하이원이 첫 승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경기가 이 경기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하이원이 전체적으로 조건 자체가 대명보다는 좀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대명이 백투백 경기였던 거에 더해서 전날 한라전에 정말 우승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힘을 많이 빼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만약에 대명이 뭐 실제로 그랬지만 한라에게 패하고 과연 마지막 최종전에서 어떤 동기부여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떤 조건적인 측면에서는 하이원이 다 여러 가지 호재를 많이 갖고 있는 경기여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고는 봤습니다만 생각보다는 하이원의 경기력이 대명을 상대로 좀 무기력하지 않았나라는 앞선 경기들에 비해서도 그렇게 좋은 경기가 나오지 않았던 느낌을 좀 받았고요. 상대적으로 대명이 이게 전날 만났던 강팀 안양한라를 만났다가 이 하이원을 만나서 그런 것인지 생각했던 것보다 대명이 쉽게 경기를 지배하는 그런 경기 양상으로 저는 봤습니다. 하이원은 계속해서 지금 1피리어드에 비해서 2피리어드에 안 좋은 결과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2피리어드 이날도 초반에 이제 파워플레이 직후에 신영윤 선수한테 퍽을 빼앗기면서 신영윤 선수가 나갔다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추가골을 넣으면서 쇼트핸디드 골과 같은 느낌의 골로 2대0이 됐거든요. 이 경기에 결국 결승골이 되기도 했던 그 골이 승부의 추가 완전히 좀 대명적으로 확 기울기 시작하는 좀 결정적인 골로 저는 좀 봤었고요. 하이원이 중계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 시즌에 8경기를 치렀는데 1피리어드 득점 수는 같은데 2피리어드의 실점이 3배로 올라갑니다. 거의 뭐 2피리어드에 3실점 이상을 매 경기 꼬박꼬박 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1피리어드 때 그 어떤 경기력, 집중력을 2피리어드 때도 쭉 유지할 수 있느냐, 그 이후에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느냐가 앞으로 남은 대회, 남은 경기에서의 좀 우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날 경기를 좀 봤습니다. 스코어만 놓고 보면은 그런데요. 네. 1피리어드부터 경기력은 똑같아요. 2피나 3피나. 그래서 예. 저는 1피리어드는 버티는데 왜 2피리어드는 버티지 못하는가의 차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건 상대팀이 몸이 풀렸냐 안 풀렸냐 그 차이. 그러니까 하이원도 마찬가지인데 1피리어드에 몸이 덜 풀리는 건. 하이원 같은 경우에는 네. 요새 게임하는 거 보면은 3피리어드 가서야 좀 몸이 풀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네. 많이 다를 거예요. 그 체력적인 부분 이나 뭐 활동량이나 스케이팅 양이나 네. 많이 아직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더 건 뛰어야 60분 내내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60분 이상 뛸 수 있을 만한 체력이 있어야 60분을 간신히 뛸 수 있을 텐데 네. 아직은 준비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동안 안 해왔던 거니까 네. 안 해왔던 거 안 했었으니까 이제부터 해야죠.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 좀 많이 부족한 느낌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만들어서 뭐 체력적으로 만들든 해서 저는 좀 이 피리어드의 안 좋은 결과를 좀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번 대회가 모두 끝났고, 일단은 우승팀 안양알라 4전 4승, 슈다우승 한번 있었고 승점 11점, 우승을 차지한 안양알라였고요. 데미안 킬러 웰즈가 10월 대회 때보다는 승점 1점을 더 얻었고 승점 7점 2위. 3위 하이원이 역시 이번 대회에도 4경기 다 정규패로 승점 0점. 최종 순위는 이렇게 가려졌습니다. 개인상 소개를 해드리면 최우수 선수상은 우승팀에서 나오는데 안양한라의 조민호 선수 수상이 됐고요. 우수 선수상은 2위 팀에서 선정하죠. 데미안 킬러 웰즈의 박상진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대명과 한라와의 경기에서 파이트를 잠시 벌였던 두 선수가 최우수 선수상과 우수 선수상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미기상은 3위 팀에서 선정이 되는데 하이원의 조지현 선수가 받게 됐습니다. 조지현 선수는 이번 대회 2골을 기록하면서 하이원에서는 뭐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지도자상은 우승팀에서 선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패트릭 마르티넷 감독이 아니라 안양한라의 김우재 코치가 선정됐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중계진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봤었던 포인트상, 결국은 데미안 킬러 웰즈의 신영윤 선수가 2골 4도움 6포인트로 포인트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마지막 경기 하이원전의 데미안 킬러 웰즈의 마지막 골 때 신영윤 선수의 골이 결국은 포인트상이 되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봉진 선수의 슈팅이 그대로 들어간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경기 종료 후에 나중에 이제 비디오로 확인을 해본 결과 신영윤 선수의 스틱에 맞고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고, 결국 이 결과로 포인트상의 주인공이 이재희 선수에서 신영윤 선수로 바뀌는 아주 극적인 그런 또 순간들이 있었네요. 신영윤 선수가 이번에 키아 라운지에 출연했다면서요? 네. 때마침 또 그렇게 짠 것도 아닌데. 원래 신영윤 선수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포인트상을 받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이 포인트상이 있기까지 그 찰나의 순간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는 아마 키아 라운지에 나오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고요. 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상식의 상들이 무언 의미가 있나 싶어요. 누구에게요? 다요. 선수에게도? 뭐 1, 2, 3위 팀의 최우수 우수 미기상 주는 게 뭔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네. 지도자상을 우승팀에게만 주는 게 뭔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네. 포인트상도 선수들 신경도 안 쓰는데 우리만 신경 쓰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의미를 담아서 좀 주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그래 정해놓은 거니까 그냥 돌려 두루두루 주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하물며 포인트상에 상금이라도 돈 10만 원 걸려 있으면 신경 써서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신경 아무도 안 쓰는 거겠죠. 뭐라도 저기 있으면은 신상훈 선수 그렇게 도움 하나 있는 거
알뜰살뜰 챙기겠죠. 근데 안 챙기잖아요. 예. 저는 개인 기록이니까 그래도 정정하고 챙겨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결국은 수정이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부터가 가장 기본적인 건데 네. 기본적인 거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이게 대회가 맞나, 그냥 연습 게임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되는데 자꾸 드네요. 네. 예, 그래서 제발 종합선수권 때는 제가 종합선수권 때는 대학 팀들이고 하니까 또 대충 하고 뭐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기록이나 이런 거 정확하게 하고 네. 예, 상도 확실히 활약한 선수들 열심히 잘 눈에 띈 선수들 상 주어졌으면 좋겠고요. 예, 가장 좋은 거는 팬들이 직접 선정을 해서 팬들이 직접 예, 수여를 하면은 좋겠지만 지금 또 상황상 그런 게 안 되기도 하고요. 뭐 팬 투표 이런 방식도 예, 있는데 야구나 사실은. 축구는 뭐 기자들이 와가지고 기자 투표도 한다고 하는데 네. 예, 링크장에 기자 한 명 안 오고요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예, 구단이든 아니면 협회든 팬분들이든 저희든 예, 하나하나 뭔가 진행이 될 때 의미가 좀 있는 행동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의미를 담아서 박김철 PD님은 이번 대회 각 팀에서 가장 좀 수훈 선수 MVP를 준다면 누구에게 주고 싶으세요? 지난 대회에서는 김영준 선수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이번 대회 안양한라 같은 경우에는 황현호 골리 저 똑같이 생각을 하고요. 2번 연속 MVP 자격이 있다. 네. 네.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송영철 선수도 충분히 팀 내 최다 포인트. 네. 그리고 대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봉진 선수 네. 그리고 이재희 선수, 신영훈 선수 요 라인. 요 라인이 계속 다른 라인에 비해서 안 바뀌고 계속 10월 대회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라인의 발전 그리고 포인트 쌓아지는 과정 이런 그래프를 생각해 본다면은 충분히 자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예. 하이원 같은 경우에는 뭐 조지현 선수도 마찬가지로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이성진 선수 굉장히 많은 아이스 타임을 소화하고 있고 본인도 마치 스위프트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할 정도로 예. 힘들어하지만 또 행복해하고 있는 행복하다는 거는 그냥 제 데피셜이긴 한데 일단 선수는 많이 뛰면 네, 행복하죠. 행복해 보이는 지난 시즌에 네. 비해서 얼마나 아이스 타임도 늘어났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팀 내 그런 고참 선수로서 또 수행해야 되는 역할이나 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번 대회 많이 보여줬다는 생각에 그렇게 좀 수상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도자상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김범진 감독 대 김범진 코치가 예. 어울리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난 대회하고 이번 대회하고 확실하게 안양한라의 그 차이가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네.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단기간에 거의 2번 다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 시스템은 뭐 케빈 콘스탄틴 감독 시절부터 쭉 이어서 유지를 해온 것입니다만은 그거를 유지하고 선수들이 또 새로운 선수들이 적응을 하고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는 코칭 스텝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안양한라 감독 코칭 스텝들도 충분히 자격이 있지만 이번 대회만큼은 김범진 감독 대 코치가 어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인트상은 집에 가서 편집하면서 보니까 신현 선수 스틱 맞고 굴절된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았구나. 그래서 충분히 뭐 이런 거는 잘 있었고요. 바뀐 케이스죠. 그렇죠. 예. 네. 일단 박김철 PD님의 개인적인 의미를 담은 투표 잘 들었고요. 였습니다. 네. 아무런 힘이 없죠.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안양한라 황현호 선수 말씀 주신 송영철 선수 공감을 하고요. 이현승 선수 저는 대면 킬러웰저의 중요한 2경기에 다 골을 넣었던 3경기 연속 골을 또 이번 대회 기록했죠. 그리고 신상우 선수 저는 또 역시 도움까지 기록됐다면 5포인트였는데 그러니까요. 또 마지막 대명전 결승골 우승 확정시켰고 뭐 그런 선수들이 저는 최우수 선수상 후보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고 대면 킬러 웨일즈 아까 말씀드렸던 이연승 선수 그리고 저는 뭐 김혁 선수도
좋게 봤습니다. 주장 대행 예, 열심히 김무영 했죠. 선수가 없는 네. 가운데 하이원에서는 좀 뭐 조지현 선수, 이성진 선수에 좀 공감을 합니다.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대회 마무리하면서 정리 느낌으로 갔는데 그러한 좀 아쉬운 게 있었다. 네. 예. 근데 이 아쉬움이란 게 이번 대회만 비단 나온 게 아니라 네. 예. 저희가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스하키 본 게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매해 늦게 왔었다. 예. 근데 예, 그런 거를 또 그렇더라.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예. 계기가 됐네요. 언제 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대회 땐 가능할까요? 이거는 단순히 뭐 협회가 잘해야 돼 아니면 구단들이 더 신경 써야 돼 이렇게 해서는 해결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팬들의 관심입니다. 예. 예, 좋은 말도 해주시고 쓴소리도 해주시고 해주셔야 예, 협회나 구단이나 저희가 더 자극을 받고 더 신경 써서 하겠죠. 예, 백날 저희가 떠들어봤자 뭐합니까? 저희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네. 팬분들이 좀 예, 잔소리도 많이 해주시고 예, 그리고 뭐 그래야 댓글이든 어디든 뭐 개인 SNS든 내가 생각했을 때 이번 대회 최우수상 누가 받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예, 글도 한번 올려주시면은 또 거기에 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토론이 이루어질 거고 그런 게 예, 좋은 문화 아니겠습니까? 예. 예, 물론 아이스하키 팬분들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숫자가 적다라는 거는 뭐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겠지만 네. 예, 그 적더라도 우리끼리 즐겁게 신나게 놀아야 네, 신상우 선수 왜 좋지 도움 안 않을까. 주냐. 그러니까요. 신상우 선수 팬분들 항의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좀 움직임이 좀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그런 더 장을 만드는 것도 또 저희의 일일 것 같기도 한데 비단 저희의 일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뭐 하여튼 뭐 그렇고요. 예. 네. 이번 대회 뭐 좀 좋았던 부분은 없습니까? 한 말씀 주신다면요. 어떤 부분 이런 부분은 좀 괜찮았다, 만족스러웠다, 의미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 어려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경기가 치러졌다라는 게 굉장히 예, 다행이고 좋은 부분인 거죠. 네. 예, 협회가 의지를 갖고 어떻게든 아이스하키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 경기 대회를 다시 부활시키고 경기를 치르고 예, 그런 거 한 거 자체만으로도 다른 종목 보면은 대회 못하는 종목들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런 거에 비하면은 충분히 협회는 제 역할을 다 하고 있고 예,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예, 다양한 대회와 경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있었고요. 네. 종합선수권 할까 막 안 하나 막 걱정 많았는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75회 네. 전국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 매년 연말에 하곤 했었던 네, 이 대회가 또 찾아옵니다. 네, 안 할 줄 알았는데 예, 코로나 전국 2단계 격상됐고 지금 네. 분위기가 심각하죠. 뒤숭숭하고 또 게다가 연말이라서 네. 예, 연말에 또 못 모이게 할까봐 저는 그냥 대회 자체가 취소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요.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일단 한다고 합니다. 예, 협회는 예, 3단계로 가서 대회 취소가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예, 무관중 경기라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네. 그 의지가 저는 굉장히 박수 보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대회 안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75회 종합선수권 대회는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진행이 되고 12월 23일 수요일부터 12월 30일 수요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예, 이틀하고 하루 쉬고 이틀 쉬고 뭐 그렇게 갑니다. 네. 참가팀은 대명 킬러웨일즈와 안양한라 그리고 한양대, 고려대, 광운대, 하이원까지 해서 총 6팀입니다. 네. 6팀이 풀리그를 하면 좋겠으나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연세대와 경희대는 불참했고요. 근데 지금 경기 일정을 보니까 대명 킬러웨일즈와 안양한라 지난 대회 1, 2위 팀이 시드 배정을 받아서 준결승에 직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작년 재작년 계속 이렇게 해왔으니까요. 네, 두 팀은 네, 준결승에 미리 올라가 있는 건 지난해랑 똑같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고려대, 광운대, 하이원 이 네 팀이 예선 리그, 풀 리그를 펼쳐요. 네. 팀당 3경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위를 가린 다음에 예선 1, 2위 팀이 준결승에 올라가게 되겠고 네. 예선 1위 팀이 지난 대회 2위 팀인 안양한라와 준결승을 전을 갔고요. 그다음에 예선 2위 팀이 지난 대회 우승팀인 대명 킬러웨일즈와 준결승을 갔습니다.
거기서 승자가 결승전을 치르는 방식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결승전이 수요일 12월 30일 수요일 12시에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에 결승전이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무관중 경기가 매우 유력합니다. 네, 더 네. 올라가면은 취소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고래 보이죠. 네. 근데 무관중 경기로 진행이 되면 그래도 온더 스포츠에서 보실 수는 있습니다. 네. 요걸 안내를 드려야겠죠. 그게 제일 네. 중요한 거죠. 온더 스포츠에서 전 경기, 네. 종합선수권도 전 경기 실시간 스트리밍 중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유한철 배나 전국 선수권처럼 이렇게 저희 멤버들이 총 출동해서 중계가 이루어지진 않고요. 네. 저 혼자 합니다. 박김찬 PD 단독으로 카메라 한 대로 네. 카메라 뭐 한 대 놓을지 뭐 시계도 작동하려면 2대 필요하겠죠. 하여튼 네. 혼자 그 고교리그 이번에 보셨잖아요. 그렇게 가고요. 코멘터리 없이 코멘터리 없이 진행됩니다. 화면만 현장 화면을 송출할 예정이고요. 네. 그 2차 리그 고교 2차 리그 때 막 마지막으로 시험했던 게 혼자서 한 대 리플레이 돌려보고 뭐 이렇게 자막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봤거든요. 예. 좀만 더 연습하면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으니까요. 혼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뭐 이런 거. 뭐 이미 혼자서 이 정도까지 한다는 것도 놀랍게 봤는데 더 발전하겠다라는 네.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일단은 익숙해지니까 그래도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 이왕이면은 좀 더 현장에 있는 그 느낌 1%라도 더 전달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국내 대회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세한 경기 일정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팀들이 그동안 유리그도 안 하고 공식 대회가 없어서 연세대 경희대는 왜 안 나옵니까? 모르겠어요. 왜 안 나오는지. 학교에서 나가지 말라고 했나 보죠. 뭐.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요. 몇 팀 되지도 않는데 있는 팀들도 다 나오지 않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는데 뭐 경희대야 뭐 선수가 항상 부족하다라고만 알려져 있어서 뭐 대충 이번에도 선수가 모자란가 하면서 예상은 합니다만 연세대는 모르겠네요. 그 대회에 참가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팀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그것도 좀 많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양대나 광운대도 지금 부상 선수들 막 너무 많아서 엔트리도 다 못 꾸리고 막 이렇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 팀들도 나오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 대회가 끝난 이후의 일정은 아직 잡힌 게 없는데요. 부디 1월에도 2월에도 뭐 이번에 진행이 됐었던 뭐 유한철 배 대회나 일반부 선수권 대회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대회들이 많이 생기고 경기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뭐 욕심 같아서는 그때는 부디 뭐 팀당 뭐 한 8경기씩이라도 한 대회 한 달 동안 좀 치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나오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왕 하는 거 대학팀들 다 어우러져서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대학 팀들이 유리그가 없어서 첫 대회라면서요. 그러니까요. 3월 달에 개막한다던 유리그가 아직까지 개막을 못 하고 있어서 지금 12월 연말에 그 대회 그 해에 첫 경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가 직접적인 배경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많은 경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넷 오늘 250회였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 251회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박김자 PD와 이현석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